우리는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제 단지 문화를 즐기는 쉼터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생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상상력 훈련의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홍희 관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예술을 즐기게 하면서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서울시립미술관 시청자분들에게 좀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입니다. 서울 뮤지엄 오브 아트 해서 준말로는 세마라고 불리고 있죠. 예. 2012년 이제 1월부터 좀 관장님 부임하신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제 한 2년 되신 것 같은데 돌아보시면 뭐 소회가 좀 어떠신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에서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팀 버튼 전시가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 팀 버튼 전시인데 정말 그 많은 관객을 동원을 했고 가장 그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관객층이 상당히 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심어준 그 팀 버튼 전시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젊은 그 데이트족들이 카플로 와서 미술관을 상당히 젊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는 이제 정동 그 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 고객의 타겟층을 젊은 층으로 하시면 상당히 좋은 전시들이 많이 앞으로도 그런 계획들이 좀 계신지요? 네, 앞으로도 좀 그 대중들이 선호하는 블록버스터 전시의 대상을 좀 미술사적 대가보다는 현존하는 좀 젊은 작가로 해서 좀 감수성을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 연임에도 도전하시는 거죠? 지금 뭐 계획한 일들이 있어서. 근데 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은 조금 2년 가지고는 부족했다, 좀 개선하고 싶다, 뭐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예산 구조가 그 1년씩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조금 더 실험적이고 또 좀 국제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서울시 또 서울시 의회에 계신 분들이 좀 경청해 주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취임하실 때 이제 보도를 보면 미술관의 정체성을 좀 찾겠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셨고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서울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미술을 주로 다룬다는 그런 맥락에서 동시대성 그리고 시의성을 중시하게 되죠.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그 담론이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그 글로컬한 글로컬. 그래서 저희도 글로컬한 뮤지엄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도시 또 아시아의 중심 도시 한국의 그 메트로폴리스 서울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 미술관이 될 수 있느냐. 그 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울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자주 찾아오는 또 지역적인 미술관이 동시에 돼야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글로컬 미술관을 저희 미술관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런 맥락에서 그 현대 미술을 중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말씀 대부분 해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전시 작품을 고르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소장품을 그 저희가 구입할 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현대 미술사의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예. 중심으로 예. 소장을 하고 전시 경우에는 주제가 무엇이냐 좀 예. 주제적으로 그 화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전시를 중심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1년 구입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는지요? 구입 예산이 한 20억 안팎입니다. 20억이요? 네. 좀 늘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어떤 전시하고 있고 또 내년 특히 이제 2014년에 어떤 전시 계획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북유럽 건축가 디자인전입니다. 그래서 그 북유럽이 워낙 디자인으로 상당히 정평이 있는데요. 그 건축 디자인과 일상 그 생활용품의 디자인들을 예. 아우르는 전시가 상당히 그 좀 어떤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예. 현대 미술, 순수 미술의 그 난해함을 좀 덜어주는 예. 대중적이고 좀 대중 친화적인 그런 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 글로벌 아프리카 전시가 예정이 돼 예. 있고 또 우리 미술관의 중요한 그 연중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미디어 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이 내년에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미디어 시티 서울을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죠. 예. 글로벌 아프리카전은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입장에서 보면 좀 글로컬한 문화를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술관이 그 동안에 그 센트럴 유럽이나 또 예. 미국 미술은 충분히 소개가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런 그 중심부 미술에다가 주변부 미술을 예. 좀 소개하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중동, 브라질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술관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이제 포스트 뮤지엄 그러니까 뭐 탈제도, 탈관행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쓰셨고 어떤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보셨는지요? 저희 미술관이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퍼스트 뮤지엄입니다. 예. 문자 그대로 미술관을 넘어선다. 예. 넘어선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 미술관의 관행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의 미술관이 엘리트 중심주의, 또 백인 중심주의, 상류계층의 장소였으면 앞으로는 일반 대중들의 장소, 또 그 소외계층이 편안히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미술관을 사람을 위한 미술관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관객을 어떻게 가시화시키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품을 구입함에 있어도 소장품 자체의 어떤 미학적이고 자산적인 가치보다는 그것이 관객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그런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자리에서 이제 미술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중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미술 각 예술 분야가 이제 신진 작가들한테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청년이나 이제 중견 작가 지원을 위한 기획전 이런 것들 해오신 거죠?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우리 미술관이 세마죠. 그래서 그 한국 작가를 지원하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세마 블루, 세마 골드, 세마 그린이 있습니다. 세마 블루는 이제 블루칩, 청년을 위한 이제 전시 프로그램. 미래 전망이 좋은 우량주죠. 블루칩 작가들. 그 다음에 세마 골드는 미술 세계가 아주 원숙하게 그 무르익은 중진 작가. 그리고 세마 그린은 미술사의 족적을 남긴 원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세 개의 3대 프로그램을 놓고 저희가 작년서부터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골드전을 했고 올해에는 그린전을 했습니다. 김그림 작가 전시로 했고 내년 블루가 남았네요. 네, 내년에는 블루하고 골드를 함께 하게 됩니다. 블루, 골드, 그린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시립미술관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공익적 성격, 공익적 어떤 기여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시민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쌍방향으로 같이 호흡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물론 뭐 전시회가 제일 중요한 행사가 네, 되겠지만. 네. 예. 일단은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소장품을 각 자치구로 순회하는 자치구 순회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술관 수장고에 작품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모든 시민들이 다 그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별로 돌면서 네, 하신 거군요. 지역별로 예. 그 향유의 기회를 주는 예. 거죠. 그러면서 미술에 관심을 유도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시 자체가 조금 이제 난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이벤트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그래서 들면 어떤 최근에 저희가 그 예술가들이 만드는 런치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직장인이라든가 그 시간이 닿는 사람들이 작가들이 만든 런치를 먹으면서 작가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와서 전시 보기 이전에 작가를 보고 작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미술관의 친근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미술 문화가 저변 확대되고 또 미술 교육에 또 일조하는 그래서 미술관이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북서울 미술관도 개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는데 어떤 지금 그 정동길에 있는 그 본관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모두 그 시설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관하고 남서울미술관, 그다음에 새로 건립한 북서울미술관, 그밖에 난지 창작 스튜디오, 그다음에 경희궁에 또 임대전용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관은 그 글로벌 뮤지엄을 지향하면서 그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심지로 저희가 그 개념을 잡고 있고요. 남서울미술관은 2013년부터 공예와 디자인 전용의 생활미술관으로 가닥을 잡아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그런 그 공예 디자인 분야의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서울미술관은 중계동의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아주 그 생활 그 공간 속에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친화적인 퍼블릭 아트 컴플렉스로 개념을 잡고 그 안에 어린이 갤러리 넣고 또 사진 갤러리 넣고 또 커뮤니티 갤러리를 넣어서 좀 더 그 일반 시민들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미술관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술관의 이제 큰 경쟁력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아무 뭐니 해도 이제 작품인데 소장 작품의 경우를 저 외국하고 비교하면 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네, 일단 뭐 예산이 충분한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충당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미술관들은 대부분 역사가 아직 일천합니다. 외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장품의 수도 많이 적죠. 그래서 그 소장품 교환전을 좀 몇 번 기획했다가 잘 그 이루어지지 않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그 소장품의 수에서 일단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숫자보다는 그 내용과 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소장품의 정체성, 다른 미술관하고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최근 그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소식인 거죠. 세계적 권위 있는 미술 행사인 그 독일 중부 도시 카셀에서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 14로 읽는 게 맞습니까? 14로 읽는 거. 그 14의 총 감독을 뽑는 심사위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시고 또 본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1년은 감독을 뽑는 해로 정해서 1년 동안 회의를 통해서 3차 회의를 통해서 감독을 뽑습니다. 모두 그 세계적으로 7 그 선정
위원들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4월과 6월에 1, 2차 회의를 했고 며칠 후에 제가 카셀로 떠나게 되는데 3차 회의를 통해서 한 분의 예술 감독을 뽑게 됩니다. 상당히 그 공정하고 신중하고 심각한 그런 그 선정 과정을 통해서 예술 감독을 뽑고 그 예술 감독이 4년 동안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죠. 정말 그 절차상 상당히 배울 것이 많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아시아가 이제 정말 화두구나. 전에는 아시아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국이 그 미술 문화 측면에서 좀 그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한국과 아시아의 그 좀 부상이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할 때도 뭐 그 카셀 도큐멘터가 좀 유럽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좀 그 주변부 미술도 좀 수용하는 그런 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토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내 예술을 해외로 알리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신인미술관은 또 그런 일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미술관장 회의를 다녀왔고 또 수차례 아시아 미술관장 회의에 또 참석해서 미술관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한국 미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회의를 통해서 좀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러한 네트워킹이 한국 미술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의 그 정보와 또 그 인지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꾸준히 그런 그 문화대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미술관의 업무 일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미술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관장님의 삶, 또 미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전공은 미술이 아니셨죠, 대학에서는? 불문학이었습니다. 어떻게 미술로 바꾸시게 됐습니까? 네. 제가 1979년에 이제 뉴욕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미술관에 다니고 사람들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배운 피카소, 마티스 외에는 현대 미술에 아는 작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도 좀 다녀보면서 현대 미술을 습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좀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서 학교부터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숙제가 뭔지 잘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학교 등록해서 미술사 공부를 했고 그런데 그 학교도 학교지만 뉴욕 자체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정말 많은 그런 그 미술 이벤트들을 경험하고 많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제 어떤 진로의 그 방향타를 잡게 됐죠. 그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으신 걸로 또 책도 몇 권 쓰셨죠. 어떤 인연이고 또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백남준 선생님을 제가 1980년에 뵙게 됐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사건은 있었습니다. 백 선생님이 공연하는 그 해프닝이죠. 해프닝 하는데 정말 어렵게 처음 그 참관을 하면서 백 선생님이 깨부신 그 바이올린 조각 또 레코드 반 조각을 제가 주워가지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사인을 받으러 연락을 드렸어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친해졌고 제가 그 당시 미술사를 하면서 그냥 뭐 보통 그 서양 미술사 그 제너럴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백 선생님을 뵙고는 아방가르드 아트에 전위 미술이죠. 좀 경도됐고 제가 비디오 아트를 전공하게 되고 나중에 또 페미니즘에 주력하게 된 거 다 백 선생님 영향이고 또 백 선생님께서 실제로 제가 그 큐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그 일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계기로 미디어아트 쪽에 좀 관심이 그렇죠. 많이. 예. 백 선생님이 1995년에 광주 비엔날레의 특별전으로 인포아트 전 정보예술전을 기획하면서 저를 큐레이터로 일하게 해주셔서 그때 테크놀로지 아트가 뭔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됐고 또 국제전 큐레이터로서 그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요즘 이제 뭐 창조 경제 이제 뭐 워낙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대적 화두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그 상상력의 발휘 이런 건데 사실 예술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조 경제를 우리가 일궈나가는 데 있어서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뭐 문화예술이 그 경제 산업의 그 창의성 함량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이미 그걸 예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의 기반이 없는 사회와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런 예언을 30년 전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뭐 그대로 우리가 다 그 보편적으로 그 생각하는 그렇죠. 어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쇼크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그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평가하는 그런 그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때 계기로 이제 예술이라든가 인문 이렇게 강조되니까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는 그냥 강좌 많아지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많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 경제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예술, 미술,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 꿈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오셨는데 뭐 좋은 조언의 말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술과 문화가 그 경제 또 산업의 그 원동력이 된다. 이런 시대적 화두에 걸맞게 이미 그 삼성이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왔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얼마 전에 현대 정몽구 회장께서 앞으로 10년간 120억의 예산을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미술가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건 정말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 뭐 예산의 뭐 그 범위 이런 거보다는 기업이 이런 마인드로 예술가를 지원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나오신 김에 이제 예술에 특히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자녀를 두신 학부형들에게 뭐 예술 교육에 관련 팁 간단히 몇 개 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미술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사립 미술관도 많고 화랑도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미술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림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가족 동반으로 미술관을 많이 방문하셔서 아이들이 직접 미술을 체험하고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의 소중한 문화 공간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창조 공간으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